네, 올 한 해 어려운 경제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1단계 합의가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일본과의 갈등을 포함해 대외 여건도 녹록지가 않았고요. 이제 내년 상황에 또 대비를 해야 할 텐데요.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 한 해를 얘기할 때 일단 최근에 이거 가장 이슈여서 부동산 시장 얘기부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유례없는 정부의 고강도 대책도 나왔고요. 네, 그에 따른 지금 부작용도 또 생기고 있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뭐 경제계 올 한 해 최고의 키워드가 부동산, 네. 서울 집값 이렇게 압축이 되는데요. 한 해를 좀 정리해 보면은요. 올해로서 이제 서울 집값의 전체 평균이 7억 원대 후반으로 올라섰고요. 중위 가격이라고 하죠. 이제 줄을 쫙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격이 8억 8천만 원 정도가 됐고, 또 하나 어제 나온 통계는 뭐냐면 올해 이제 매매가 되게 많이 됐을 거 아닙니까? 네. 이 거래된 서울 집값의 모든 거래 가격의 평균을 내봤더니 9억 3,300만 원으로서,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9억 원이라고 하면 고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올해 한 해 거래됐던 아파트들이 평균이 9억 3천만 원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뜨거웠던 것을 알 수가 있고, 1년간 서울 집값만 약간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은 한 8% 넘게 올랐다, 이렇게 표현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서울 아파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양극화인데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였잖아요. 근데 서울 집값 내, 서울 아파트 내에도 많은 곳은 15% 오른 곳, 또 한 3%밖에 못 오른 곳들도 있었고, 신축 아파트, 즉 입주한 지 2년 안짝의 아파트들이 훨씬 더 많이 오른 이런 패턴도 함께 나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전세 시장이고 네. 한 달 사이에 2억 오른 전세 아파트도 있다고 하는데 네.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 대책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어서 어떤 종류의 대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초강력 12.16 대책 이후에 시장 반응을 좀 보면은요. 우선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 그러니까 재건축을 할 아파트입니다. 아직 재건축이 안 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급급매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네. 매매 가격, 특히 고가 아파트들이 좀 잠잠한 것은 좋은데 전세 가격이 지금 급등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교육 수요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또 하나가 대출을 워낙 묶어놔서 지금 매매 수요들이 다 전세로 눌러 앉으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어서, 아마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도 이렇게 지켜본다면 네. 이게 내년 1, 2월까지도 전세 가격이 잡히지 않는다면 네. 그동안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계약갱신 청구권에서 4년 거래라든가 아마 이런 또 다른 차원의 전세 가격 관련한 규제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은 이제 비싼 전셋집 주인들이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네. 이제 정부가 이제 집중적으로 본다고 하니까 앞으로 또 어떤 대책들이 더 네. 추가가 될지 보도록 하겠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이제 내년에 네. 상반기까지는 좀 불안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총선 때까지는 아마 거래가 거의 없을 겁니다. 이제 이 정도로 강력한 정책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과연 4월 15일 총선 이후에 돈들이 또다시 부동산으로 가는지, 아니면 여기서 다주택자 물량이 쏟아져서 확연하게 이제 집값이 꺾이는지가 큰 모멘텀이다, 변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부동산 시장을 좀 먼저 봤고요. 주식 시장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이제 여름에 검은 월요일도 한 번 있었고 그야말로 증시가 다사다난했었어요. 진짜 다사다난했고 투자하기 참, 특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힘든 그런 한 해였는데요. 결과적으로 연초 대비 마지막 거래 어제였죠.까지 보면 한 7.7% 코스피는 오른 채로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과연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이렇게 수익을 낸 사람이 있었을까? 왜냐하면 굉장히 롤러코스터가 심했거든요. 특히 8월 초 같은 데는 네. 장중에 무려 1,900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1,891포인트까지 갔다가 이게 이제 10월부터 10월, 11월, 12월에 급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전체적인 이제 시장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개인 투자자들의 힘든 한 해였다라고 하는 것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저가 대비 30% 올리면서 삼성전자를 투자한 분들은 좀 무섭겠고, 그 외의 분들은 굉장히 힘든 한 해를 보는, 또 이런 주식시장에서도 양극화를 보이는 그런 한 해였기 때문에 네. 글쎄요, 증시를 쭉 점검해 보면 7% 넘게 올랐으니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러기엔 좀 힘든 네. 그런 한 해였습니다. 네. 어쨌든 연말에 이제 다시 조금씩 상승세를 네. 보였기 때문에 당분간 이렇게 상승세가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여기서도 우리가 또 하나 확인해 볼 게, 네. 과연 10월, 11월, 12월에 코스피가 급반등을 했거든요. 왜 올랐느냐? 네. 반도체가 바닥을 찍었다. 이제 10월에 바닥을 찍었다라는 큰 틀의 함의를 통해서 이제 자금들이
이제 대형주, 뭐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에 몰렸고 그 주식들이 급등을 하면서 전체 코스피를 끌어올렸는데요. 만에 하나 실질적으로 내년 1, 2월에 반도체 회복이 뚜렷하다. 뭐 반도체 수출이라든가 실적 부분에서 확인이 된다면 랠리를 치고 달릴 겁니다. 근데 이것이 또 하나의 역설적 효과가 뭐냐면 네. 지금은 기대감만으로 올랐는데 네. 뚜껑을 열고 봤는데 1, 2월에 반도체 회복이 생각만큼 아니네. 그럼 푹 꺼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10월부터 12월 끌어올렸던 부분들이 또 상쇄되는 그런 차원도 있고요. 네. 결과적으로 미중 무역 전쟁도 또 하나의 축으로서 아마도 내년 1분기쯤에는 주식시장은 큰 틀에서의 2020년 한 해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좀 불확실성은 거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변동도 참 큰 한 해였어요. 최고점과 최저점이 110원 가까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1222원까지 최고점이 갔고요. 최저점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뭐 1100원대, 1100. 그러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 원달러 환율도 1월, 2월, 3월에는 잠잠했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뭐 외환 딜러도 외환 전문가 무난한 한 해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4월을 기점으로 당시를 돌아보면 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뭐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또 리디노미네이션이라고 화폐 개혁에 대한 또 이슈 몰이가 나오게 되면서 급격하게 원화 약세, 달러 강세가 나와서 뭐 이게 쭉쭉쭉 가게 되고요. 8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게 되면서 이 이슈까지 터져서 무려 1,200원, 1,220원까지 갔지만 이게 이제 다시 연초 지금 빠져서 결과적으로는 1,156원까지 떨어지는 그런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냈습니다. 네, 이 정철진 경제평론가 매주 화요일에 이제 경제 이슈들에 대해서 네. 그동안 짚어봤는데 올해도 뭐 지난해 올해 어려웠던 사안이 내년에 딱 끝나지는 않을 거고요. 네. 내년에 가장 주목해봐야 될 변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 뽑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반도체. 반도체는 아까 설명을 해드렸죠. 반도체가 살아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가 선거입니다. 선거는 네. 우리의 총선, 미국의 11월, 그렇죠. 미국의 대선이 있고 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키워드를 꼽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